2022년 11월에 보낸 지령문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헬로윈 참사를 계기로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켜 반정부 투쟁을 전개하라. 그리고 또한 평택 미군 기지와 오산 공군 기지 정보를 수집하고 지하 조직 결성을 시도하라라는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지난 9월 25일 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피해자 4명 중에 1명에게 징역 9년 6개월 또 다른 한 명에게는 3년 나머지 2명에게는 이제 무죄를 선고했는데 캄보디아 사태에 맞물려서요. 바로 북한이요. 캄보디아를 무대로 해서 대남 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공작원과 비밀 교신을 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주노총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와, 아니 아직 간첩이 있는 것도 사실 충격인데 그 접선지가 캄보디아였다고. 참 깜짝 놀랄 얘기죠. 아마 예전에 뉴스를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언젠가 우리 기억에서 잊혀져 버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거 분명히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만갑에서 제대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좀 들어도 이 북한하고 이 캄보디아가 이게 좀 가깝게 그려지지는 않거든요. 무슨 접점 같은 게 좀 있었나요? 사실 그 캄보디아는 북한과 오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노르돔 시아누크 국왕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전 국왕이 김일성과 근 30년 동안 허용 호재하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 인도네시아 반둥 회의라고 반둥 회의 10주년 회의 10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김일성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거든요. 그 인도네시아에서 노르돔 시아누크 국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인연을 맺고 장장 30년 동안 허용 호재 해온 사이로 이렇게 변했죠. 아니 근데 북한에서는 그 가까운 중국보다도 그 노르돔 시아누크가 모두 국가 기념 행사 때마다 왔었어요. 그래서 노르돔 시아누크가 좀 이렇게 키가 되게 작았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조그만 코올릭 애들도 다 알았어요. 야 이번에도 또 노르돔이 왔대 하니까 야 시아누크도 같이 왔대. 그러니까 노르돔 시아누크가 같은 사람인데도 이름이 워낙 기니까 애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름이 익숙할 만큼 자주 왔고 김정일을 그 턱 밑에서 박수를 치는데 엄청 그 추앙하고 그 이 훈무하는 눈빛을 이랬던 게 방송에 다 나와가지고 야 우리 장군님이 정말 위대하구나. 저렇게 다른 나라 국왕이 저렇게 우러러보는구나 하면서 그때 자부심을 느꼈던 기억이 있어요. 자, 이게 근데 이상해. 왜 김일성은 왜 캄보디아랑 친해서 뭐 해? 뭘 얻어? 자, 일단 캄보디아를 이해하시려면 두 인물을 이해하셔야 돼요. 훈센 전 총리와 그다음에 시아누크 국왕 두 인물이거든요. 캄보디아는 왕국입니다. 지금도 왕이 있어요. 이 시아누크 국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짠한 인물이에요. 군사 구테타든지 구테타가 일어날 때마다 쫓겨나요. 여러 번 쫓겨났어요. 국왕하다가 나가. 근데 우리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둥회의 때 당시 시아누크 당시 국왕이 당시에 중국과 북한을 굉장히 지지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두 나라에서 박수를 쳐줬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쫓겨났어. 국제 미아가 될 때마다 시아누크 국왕이 어디로 가냐면 일단 중국과 북한으로 가요. 일단 중국으로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주은래 총리가 초대해가지고 당시 베이징에서 가장 화려한 건물이었던 2차 대전 전에 프랑스 대사관 건물을 쓰라고 줘요. 근데 주은래 총리가 죽습니다. 또 중국 땅에서 낙동강 오리알이 돼요. 어디로 갈까 하다가 아이 동지 이쪽으로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초대를 받고 이제 북한으로 가는데 시아누크 국왕이 의외로 젊었을 때 영화 배우도 했고 감독도 한 지망생이었어요. 이 김일성 부자가 또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또 이 둘이 또 쿵짝쿵짝쿵짝을 한 거야. 시아누크 국왕 심심하시죠? 그럼 영화 하나 만들어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만든 보코르의 장미라고 굉장히 꽤 재밌는 영화예요. 영화를 만들어. 인민군과 일제강점기의 일본군 여인과의 사랑 영화거든요. 어머. 주인공이 누구냐면 시아누크 국왕과 왕비예요. 아니 그럼 북한에서 몇 년 동안이나 있었던 거예요? 북한에서 13년간 망명 생활했어요. 13년이요? 네. 하여간 이제 시아누크 국왕이 이제 다시 이제 그
복위가 돼서 돌아갔을 때 캄보디아로 이제 시아누쿠 국왕 입장에서 봤을 때도 고마운 거죠. 그렇지 뭔가 네. 시세를 줬고 몇 년.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 프놈펜에 있는 거리를 김일성 거리로 만들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복위했을 때는 나의 신변을 캄보디아 군인들 나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실제로 용병들을 데려와가지고 자기 보디가드로도 썼다. 할 정도로 굉장히 끈끈한 형제 국가였다 이거죠. 자,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설의 대남 공작원 출신이고요. 누구보다 북한 공작원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분, 김동식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직 남파공작원입니다. 제가 민노총 간첩단 사건을 포함해서 사실은 최근에 있었던 간첩단 사건들의 그 증인으로 법정에 상무인 진술을 하고 기존에 옛날부터 해가지고 1심의 간첩단 사건부터 해가지고 한 10건 정도 간첩단 사건에 제가 증인으로 갔습니다. 공작원이었다 보니까 공작적인 차원에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캄보디아 같은 뭐 혼란스럽고 범죄가 만연한 그런 지역, 그런 국가는 북한이 그 공작원들이 굉장히 접근하기 좋은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북한은 공작을 위해서라면 범죄 집단과도 스스럼 없이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 집단을 이용해서 자기의 그 공작 목적을 관철을 시키는데 뭐 마약도 뭐 거기다 팔고 위패 교환하고 이런 것들이 북한 공작원들이 실제로 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권력층이 알면서 하라고. 일을 벌인다는 거죠. 알면서 정도가 아니고 그건 뭐 시키는 거죠. 가서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캄보디아 범죄 조직하고 손잡고 위조 달러를 가서 받고 가지고 와라. 실제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 납치하고 살해하고 매수하고 해서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죽였거나 납치하거나 하면 그 사람들 신분을 갖다가 공작원들이 세탁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리고 들어가서 공작 교육 시켜가지고 다시 내보내가지고 실제로 뭐 과거에 많이 했어요. 그렇게 남미라든지 아니면 중동 이런 데서 납치도 하고 그다음에 그 혼란스러우니까 뭐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국적 세탁해가지고 결국 또 다른 나라에 가서 한 번 더 세탁해가지고 또 들어오고 이런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그렇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최근에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캄보디아를 배경으로 한 이 간첩 활동이 있었다고요. 이건 제가 초기부터 취재를 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인데 역대 간첩 사건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내 간첩 사건이 국정원과 경찰, 검찰에 의해서 적발됐고 최근 대법원에서까지 확정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의 최대 노동 조직 단체라고 할 수 있는 민노총의 핵심 간부들이 지하 조직을 만들었고 그 배경엔 북한 공작원의 직접적인 이 지령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이미 수사와 재판으로 다 드러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민노총 핵심 간부가 어디에서 북한 공작원을 안전하게 접수했을까요? 옛날엔 마카오 아니면 단둥이었어요. 김동희 선생님 계실 때는 중국이 주요 무대였잖아요. 근데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여지없이 만났습니다. 그럼 캄보디아에서 이 민노총 핵심 간부가 북한 공작원을 만나서 뭘 했냐? 암호문을 지령받고 평소에 암호문을 해독할 수 있는 암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용어로 말하면 스테가노그래피 방식을 썼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국내에서 약속된 이메일 계정 등을 통해서 북한이 지령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령이 노골적으로 나오면 우리 정보당국에서 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뜬금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펩시콜라는 어디가 맛있고 코카콜라는 뭐가 맛있고 뭐 이런 뜬금없는 말을 하는데 김동식 선생님 같은 공정에서 직접 받은 암호 해독 프로그램에 USB를 꽂고 북한에서 내려온 이메일을 해독하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북한의 진짜 지령이 해독돼서 나오는 거죠. 아니 우리 노조 활동하는데 그게 왜 그런 데랑 연결을 해요? 뭐 노조, 최대의 진보 노조를 장악해서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남남 분열 공작들을 민노총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시도했다라는 게 재판 결과 다 드러났어요. 여기에서 압수수색된 북한의 지령문이 역대 최다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국내에 간첩 활동을 했던 국내 조직 친북 세력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접선하고 캄보디아에 가서 공작금을 받고 캄보디아에 가서 북한 사람들을 안전하게 만났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캄보디아 가서 뭐 북한 사람들 만나고 과거에 보면 중국에 있다가 베트남 가다가 이번엔 캄보디아 오고 이런 사람들이 민노총 간첩단뿐만이 아니고 뭐 청주 간첩단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창원 간첩단, 제주 간첩단 얘네들 다 캄보디아에 갔어요. 가서 다 만나고 왔어요. 걔네들이 그 북한에다가 보고할 때 이 문장을 써서 보내잖아요. 문장을 써서 그거를 암호로 이제 프로그램으로 바꿔가지고 보내는데 그거를 나중에 풀어보니까 거기에 김정은이라고 쓰면은 뭐 누가 봐도 아니까 그렇게 안 쓰고 김정은을 총회장님, 북한 공작 지도부를 본사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들은 뭐 그걸 북한 공작용으로 하면 은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약속을 해서 누가 말해도 알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수사당국이 확보한 북한에서 받은 지령문만 지금 90건, 그리고 다시 이제 보고한 대북 보고문 24건 확보를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 내용이 더 충격적이에요. 일단 그 2022년 11월에 보낸 지령문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헬로윈 참사를 계기로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켜 반정부 투쟁을 전개하라. 그리고 또한 평택 미군 기지와 오산 공군 기지 정보를 수집하고 지하 조직 결성을 시도하라라는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지난 9월 25일 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피해자 4명 중에 1명에게 징역 9년 6개월 또 다른 1명에게는 3년 나머지 2명에게는 이제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게 대법원 판결까지 난 케이스입니다. 근데 우리 김 대표님께서 직접 참석한 간첩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건인가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노총 간첩단 사건 때문에 수원지방법원에 갔었고요. 그다음에 청주간첩단 사건 때문에 청주지방법원에 가서 재판에 이제 참고인으로 가서 증언을 했는데 얘네들이 그 캄보디아에 가서 기지교육이라고 하는 걸 받아요. 옛날에는 북한이 민주기지, 혁명기지라고 해서 이 남쪽에서 포섭한 사람들을 북한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사상교육이랑 시켜가지고 보냈는데 지금 최근에는 북한이 여러 가지로 데리고 가는 게 좀 여건이 안 되는지 오히려 해외에 나와서 해외로 불러내가지고 그 북한에서 하던 그 기지 교육을 해외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캄보디아에서 접선을 해가지고 호텔에 들어가서 이제 숙식을 하는데 같은 호텔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같은 방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2박 3일, 3박 4일 동안 같이 먹고 자면서 거기서 이제 기지 교육을 하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 사실 너무 소름 돋거든요. 사실 듣기만 해도 안 믿게 되는데. 너무 화가 나네. 근데 가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1990년 1차 침투했을 때 한국이 국내에서 포섭해가지고 양반을 반잠수정에다 태워가지고 북한으로 데리고 갔거든요. 실제로 가서 일주일 동안 평양 삼석구역 원흥 초대소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이제 기지 교육을 했는데 그다음부터 하는 거는 사상교육. 사상교육이라고 해서 뭐 갖다 놓고 강의하고 그럴 시간은 없고요. 일주일이니까 짧으니까 어딜 가냐 하면 평양에 있는 조선혁명박물관, 만경대 김일성 생가, 주체사상탑, 개선문, 그다음에 평양 학생소년공장, 그리고 매일 와가지고 장관 차관이 와서 파티해주고 그리고 뭐 격려해주고 하니까 거의 장관급 대우를 해주잖아요. 장관이 나와서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거기 가면 그냥 어깨에다 바짝 힘주고 오는 거예요. 그때 가니까 가자마자 평양 가니까 평양 만수대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앞에 가니까 만세를 그렇게 크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창피할 정도로 이게 누구라고요? 옆에 있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창피하죠. 저희는 거기 가서 그렇게 맛에 크게 안 불러요.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그냥 가서 인사만 하고 가는데 이런 걸 생각해봤어요. 기독교인인데 나는 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온 사람이 이런 느낌. 예수님 만났어. 그럼.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왜 종교를 경험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그 종교에 대한 의심을 안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20대 때 자신들이 순수하다고 믿었던 그 시기에 어떤 사상이 들어가면 그 뒤로는 이게 의심의 단계는 없어요. 아니 그러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캄보디아가 공작 활동하기 좀 좋은 곳인가요? 예, 굉장히 좋은 아마 그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 국가가 캄보디아라고 하는 국가가 왜냐하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범죄가 많고 그러니까 그쪽에 들어와서 불법적인 활동을 해도 굉장히 그 유리하게 편하게 활동할 수 있고요. 캄보디아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관광객이든 사업차가든 간에. 근데 북한이 또 캄보디아하고 친해요. 자기들이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남과 북이 동시에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캄보디아거든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보면 프놈펜이나 그다음에 그 앙코르와트 여기에다가 접선 장소를 다 지정을 해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지령을 내릴 때 접선 장소, 접선 시간, 그다음에 접선 절차 이것까지 다 구체적으로 하달을 해줘요. 뭐 예를 들면 뭐 앙코르와트 조각상 앞에 와서 오른쪽에 뭐 페트병 물병을 들고 있어라. 그다음에 왼쪽에는 신문을 들고 있고. 그러면 또 이제 가서 신호를 해가지고 따라오게 하고 한 2바퀴 정도 돌고 미행 없으면 또 가고. 똑같이 생겼으니 뭐 관광객으로 보면 의심도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그냥 같이 가는 것보다 친구인가 보다. 보통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국정원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한번 보자 그러면 가면 저한테 사진을 이렇게 쭉 펴놓고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고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고. 여긴 제가 좀 아는 사람인데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아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이쪽에서 캄보디아에서 발견됐다 그러면 이렇게 매칭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직접 들어가서 조사도 하고 나중에 재판을 할 때 저한테 증인 좀 해달라.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재밌냐면 이 북한이 만약에 발각될 걸 대비한 작전도 암호로 민노총 간부랑 주고받아요. 누군가 미행이 따라붙었다 혹은 들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예를 들어 휴대전화로 전화 온 것처럼 크게 받아라. 그래서 우리 애가 크게 다쳤다고요? 어느 병원이요? 라는 약속된 말을 크게 소리치게 해요. 그럼 멀리 있었던 안경 닦고 있었던 북한 공작원이 발각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서로 각자 갈 길 간다라는 것도 이야. 암호로 돼 있는데 현지에서 수사했던 국정원 정보 관계자가 저랑 오랜 신분이 있는 분이라 직접 그분한테 들었는데 그런 암호 발각됐을 때 외치는 장면까지 다 체증을 해놨다고 합니다. 국정원에서. 이게 수도 프놈펜만 벗어나면 그러니까 농촌 지역이거든요. 그냥 거기는 그냥 무정부 지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캄보디아에 또 우리 교민 사회가 좀 발달해 있잖아요. 네. 북한에서 우리 그 공작을 하려면 일단 접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접촉을 해야 되는데 접촉면이 굉장히 넓은 겁니다. 게다가 또 북한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무역하는 사람들, 외교관들, 뭐 식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서 그 인적 교류를 하게 되면 그냥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들이 만약 공작을 원한다면 정말 공작하기 좋은 장소가 바로 여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일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프놈펜이 돼버린 거죠. 저는 궁금한 게 북한에서도 아무나 캄보디아에 와서 사상교육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정도의 어떤 공간이라든지 또 그 정도의 중요성이 있다면 좀 고위급 인사가 아닐까 하는 또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뭐 그 북한에 가도 그렇고 캄보디아에 와서 기지 교육을 할 때에도 반드시 부부장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관급이 나와서 하는데 이번에 그 캄보디아에 나왔던 이광진이라고 하는 양반이 있는데 이 양반도 제 선배입니다. 제가 김정일적 지군사대학 19기인데 그 양반은 17기. 같은 중대에서 1년 동안 같이 생활을 했어요. 양반은 3학년이고 전 1학년이고. 양반이 88년도에 먼저 한국에 들어옵니다. 침투를 해서 이선실을 데리고 가려고 와요. 할머니가 대방동 할머니. 할머니가 이선실 할머니를 데리고 그렇게 해서 연결이 또 돼요. 그때 모자 공작조로 위장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한 분하고 이광진이 이 할머니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선실을 만나서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선실이 안 가겠다고 못 가겠다. 왜냐하면 해놓은 일이 없어서 일을 좀 더 하고 가겠다 해가지고 여기 남았는데 그 후속타로 저희가 온 거죠. 그래서 그 양반이 왔다 갔다는 걸 알았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임무 수행을 못했기 때문에 공화국 용식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아가지고 부서에서 이 친구 공적을 좀 만들어서 공화국 용식을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있던 부서에서 장관이 한 번 더 갔다 와라. 뭘 하러 가야 되냐 그랬더니 무인포스트 하러 갔다 와라.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다 이제 배낭에다가 공작금, 무전기 이런 것들을 잔뜩 지고 나와가지고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다 묻어놓고 간 거예요. 한국에. 그러니까 잠깐 왔다 간 거죠. 강화도를 통해서. 누비고 그걸 땅에다 묻고 가요? 예. 뭔지 알아요. 산속에 공작금, 돈, 그다음에 무기 이런 것들 다 묻어놓고 가고. 그래서 그 공적으로 공화국 용칭을 받고
지도원으로 들어가서 계속 그 내부에서 승진을 한 거예요. 이때까지 안 나타나다가 한 22년 지나니까 차관급이 돼서 나온 거예요. 캄보디아로. 캄보디아로. 와.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네. 저한테 사진을 보여줘가지고 이광진이가 원래 대학교 때는 이름이 김성철이었거든요. 대학교 때도 가명을 씁니다, 저희는.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나오면 또 가명을 또 바꿔요. 그래서 저한테 니 누구냐? 이광진이, 이거 뭐 김성철이다. 아니 지금 이게 북한 입장에서 스님 진짜 꼴보기 싫겠어. 너무 싫지. 어쩌다 보니 지금은 간첩 간별 사잖아요. 비밀 자원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비밀 자원들인데. 기가 막힌 거죠. 저는 굉장히 눈의 가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충격적인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예요? 해드릴까요? 뭐 있어? 지금 북한의 지금 드론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전되고 있잖아요. 물론 뭐 그치. 러시아가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건. 하지만 그 플러스 지금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드론 기술과 부품 상당수의 중심에 동남아시아가 있고 또 그 중심에 캄보디아가 있다. 이란 이런 데가 아니라. 아닙니다. 일본의 민영 방송인 그 니폰 TV가 아주 충격적인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북한 공작원이 캄보디아 주재 북한 대사관의 외교 지원 신분으로 위장해서 드론 부품을 조달하고 그걸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주인공으로 지목을 한 그 인물은 누구냐면 40대 중반의 이제 박모 씨인데 더글라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다. 근데 진짜 신분은 북한 무기 수입 상사 청송연합의 캄보디아 지부 대표라고 보도가 됐는데 대표님, 이 청송연합이 뭐 하는 데입니까? 공작원들이 보통 해외에 나가서 위장 신분을 사용할 때 무역회사 대표라든지 뭐 음식점 사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청송회사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제 정찰총국에서 만든 위장 회사죠. 그런 데서 무기 부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자장비라든지 드론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해 가는 거는 뭐 보통입니다. 제가 과거에 보면 95년도에 여기 나오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오더니 무전기를 6대를 갖고 나가요. 그러고 있는데 계속 뭐 약간씩 딜레이가 되더라고요. 무전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래야 뭐 포장도 하는데 그 나중에 이제 보니까 무전기 조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부품이 지금 없어서 아직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어디서 갖고 오는 거냐? 홍콩에서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홍콩에서 갖고 왔어요. 그게 다 뭐냐면 한국산. 한국산. IC 칩. 제가 그때 가져왔던 무전기에 네 장을 뜯으면 다 한국산 부품이에요. 그런 것들을 공작원들이 가서 다 구입해 옵니다. 우리 그 국정원이 청송연합에 대해서도 되게 주목하면서 이제 파악해 놓은 자료를 보니까 90년대 원래는 대남 침투용 함정 그리고 김정은 뭐 아버지 할아버지인 김일성 김정일이 타는 호화 요트 이런 걸 북한이 좀 자체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공작 자금 뭐 조성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하려고 만들었다 그러는데 한때는 뭐 북한 무기 수출의 한 50%를 여기서 담당했고 중국, 이태리, 오스트리아, 이란, 말레이시아에까지 지사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평양 대동강변에 아주 경치 좋은 곳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다. 우리 국정원이 이렇게 파악. 그러면 제가 그거는 정확히 압니다. 예. 정찰총국 산하에 작전국이 있는데 그 산하에 있는 V7 연락소라고 있습니다. 네. 그 V7 연락소인데 걔네가 뭘 만드냐면은 대남 침투용 반잠수정을 얘네들이 만듭니다. 얘네들이 반잠수정 만들어서 아마 동남아 쪽에도 수출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수출해서 돈 벌어들이고 그거 가지고 승성자금 바치고 또 공작금도 만들고 그다음에 공작선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 특히 엔진. 엔진은 보통 다 미국산, 독일산 엔진을 사옵니다. 공작선에 다 미국산 엔진이에요. 자, 김준 기자님. 지금까지는 언뜻 들으면 좀 재밌고 호기심 갈 만한 얘기 같지만 이런 뭐 드론에 대한 장비 얘기 뭐 그런데 이게 캄보디아에 있는 중국계 범죄 조직과 엉켜지면 무시무시한 일이 되는 거예요. 방금까지 얘기했던 이 청송연합이라는 데가 첫 번째 단순한 무역회사가 아니다. 두 번째 반잠수정만 만들던 회사가 아니다. 그리고 부품 드론만 밀수하는 회사가 아니다. 지금 이 청송연합과 캄보디아의 연결 관계는 뭘까? 그 얘기를 지금 해드릴게요. 2022년 베트남의 게임 회사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임 회사가 있었습니다.
엑시 인피니티라는 베트남의 유명한 게임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북한이 여기를 해킹합니다. 그래서 6억 달러, 우리 돈 8,589억 원 상당 규모의 이제 자금을 탈취해요. 이야. 그런데 이 돈을 어딘가에서 세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탈취한 자금을 캄보디아의 민간 금융 그룹인 후이원 그룹에서 세탁을 하는데 청송연합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캄보디아의 후이원 그룹이 그냥 평범한 민간 금융 그룹이 또 아니었어요. 이 후이원 그룹은 어디였냐? 아까 얘기했던 한국인을 상대로 납치하고 인신매매하고 고문했던 프린스 그룹 기억하시죠? 네. 이 프린스 그룹의 자금 세탁처가 이 후이원 그룹이에요. 이거. 동시에 이 청송연합뿐 아니라 북한의 악명 높은 해킹 그룹인 라자루스의 주 자금 세탁처가 또 이 후이원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캄보디아 범죄 그룹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긴밀하게 얽히고 설키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라자루스가 또 라자루스. 예, 유명 라자루스 나오는데 아니 북한 해커들은 진짜 안 끼는 데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에서 이미 지난 5월에 그 후이원 그룹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인 7월에는 공식적으로 후이원 그룹이 북한 라자루스의 자금 세탁 통로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왜 무슨 근거로 그 일을 했느냐 알고 보니까요. 그 후이원 그룹의 관련 직원이 북한 정찰 총국 인사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대요. 그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이걸로 봐서는 이 금융사가 자기도 모르게 북한한테 이용당했다라기보다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가서 이익을 공동으로 취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가지고 2024년 10월에 출범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 MSMT란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얼마 전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찰 총국과 또 연계된 라자루스가 탈취한 가상 자산을 후이원 그룹이 운영하는 결제 시스템 후이원페이에서 공식적으로 현찰화했다라고 보고서가 공식 발표를 했어요. 실제로 북한과 관련된 범죄 연루가 됐습니다. 이 돈이 국내 은행으로 들어왔다 또 나가요. 엄마. 전 너무 충격적인 게 이 북한 자금이 캄보디아로 지금 들어오잖아요. 이 후이원 금융그룹을 통해 세탁을 해야 되는데 캄보디아와 그 인근 동남아 미얀마에서만 세탁하기엔 자금 규모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크죠. 거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지방은행이 있어요. 이 지방은행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후이원 그룹과 수년 전부터 외환 거래를 해왔다는 게 뒤늦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내 은행은 거기가 돈 세탁하는 범죄 금융 단지인 줄 모르고 모르지. 해당 은행이 프린스 그룹과 지난 6년간 1,252억 원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고 그 은행을 포함한 국내 은행권에 이 프린스와 후이원 그룹의 예금이 있는 걸로 알려져서 지금 현재 동결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돈 중에 상당수는 북한의 범죄 자금이 세탁되고 우리나라 금융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몰랐던 거죠. 지금 저희가 보는 것처럼 후이원페이를 이제 북한 해커가 암호화폐를 세탁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저희가 늘 궁금했던 게 훔칠 순 있지만 어쨌든 현금으로 도대체 어디에서 바꾸냐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궁금해했었는데 네. 그 대답 중 하나가 이 후이원페이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후이원페이가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보통은 KYC라는 고객 신원 확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아이디를 만들려고 해도 신분증을 제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코인을 현금으로 바꾸는 순간 이 아이디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바꾼 돈을 어디에서 인출하는가를 추적하면은 이 범죄자를 색출해낼 수 있거든요. 이 후이원페이는 KYC가 거의 없다 할 정도로 미흡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짜 신분증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가짜 계정들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었고 네. 그러면 이 암호화폐를 받은 거를 쉽게 현찰화 시킬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다 알고 있어요. 후이원 그룹이 그런 곳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왜 터치하지 못할까요? 손보지 못할까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한미일 국제 모니터링 기구가 한 몇 해 전부터 후이원 그룹의 후이원페이가 범죄 자금 세탁하고 있으니까 이거 단속해야 된다라고 캄보디아 정부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후이원페이가 멀쩡하잖아요. 자, 그 이유 알려드릴게요. 후이원페이는 아까 얘기 나왔던 훈센 전 총리의 조카가
주요 주주로 등록된 회사. 진짜. 그리고 북한 정찰총국 요원들하고 후이원 그룹의 후이원 페이 임직원들이 굉장히 긴밀한 관계라고 우리 정보당국은 수년 전부터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후이원하고 북한의 이 연계고리를 밝힌 이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이 북한의 이런 불법 활동을 막고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북한 정권이 정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동당과 뭐 군부, 내각까지 총동원돼 가지고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보면은 군 소속 조직으로 정찰총국 산하의 110호 연구소, 63연구소, 414 연락소가 있고요. 사회안전성 소속의 압록강 기술개발 회사, 원자력 공업소 소속의 조선 만경대 컴퓨터 기술회사 등이 있고요. 노동당 산하에는 313 총국, 7호 지도국 등 뭐 이름도 우리가 이루 알 수 없는 여러 기관들이 지금 망라가 돼 있습니다. 정보기관이 범죄도가입니다. 북한이 보통 그 비밀기관들의 명칭을 쓸 때 숫자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중에 414 연락소가 있는데 414 연락소는 통신연락소입니다.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통신기기, 무전기를 제작하고 한국이나 해외에 파견되는 공작원들, 그다음에 현지에서 활동하는 간첩망들과 북한 공작 지도부와의 통신 연락 임무를 수행하는 연락소입니다. 그래서 이 414 연락소가 굉장히 그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앞서갑니다. 저희가 여기 나올 때 95년도 나올 때는 초단파 무전기를 만들었습니다. 초단파 무전기가 우리 휴대폰보다 한 2.5배 정도의 두께, 크기는 휴대폰 크기입니다. 어마어마한 건데 안테나 옛날에 왜 우리 휴대폰에 안테나 뽑았죠. 그 안테나 4개를 이렇게 뽑으면 북한까지 무전이 한국에서? 북한까지요? 북한까지요? 북한 무전기를 쓸 수 있다고요? 예, 무전이 갑니다. 위성 안 쓰고 위성 같은 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중계탑. 제가 중계탑도 없고. 접해가지고 조사받을 때 맨날 안 믿을 것 같아. 이 안기부 수사관들이 물어봤던 게 그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가냐? 초단파는 통달거리가 짧은데. 땅도 많고. 북한이 위성 띄웠어? 그래요. 난 모른다고. 왜냐하면 우리 휴대폰 쓰는 사람이 휴대폰 전파가 어떻게 가는지 자기만 쓰면 되지. 마지막에 나중에 저보다 후에 온 다른 부서에서 온 제 친구 공작원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도 이제 좀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414 연락소에 있는 애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미국 통신위성 도둑질에 쓰고 있다. 진짜 치사하다 치사해. 미국 위성을 야, 그걸 해킹해서.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때부터 그런 도둑질을 했으니 그 해킹 같은 거 하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전기에서 인터넷으로 넘어오잖아요. 통신 연락 수단이. 그러니까 세계 최고야. 연락 수단을 인터넷으로 하기 위해서 이 414 연락소가 제일 먼저 거기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어떻게 연락을 할 건지, 이 암호는 어떻게 이 암호 장비는 어떻게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을 쫙 다 만들어 갖고 여기 현지에 있는 간첩들한테도 주고 본인들도 갖고 있고 걔네들이 전국에서 머리 좋은 애들 다 데려다가 그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만갑에서 이 북한 사이버 조직의 딥페이크 사용, 뭐 위장 취업 등 또 암호화폐 탈취 방법까지 알아봤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탈출하는 겁니까? 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와 위성을 탈취할 정도의 해킹 기술이 있다고요? 근데 이 MSMT 보고서를 제가 이제 저도 살펴봤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북한 해커들이 어떻게 암호화폐를 해킹했는지 뭐 그런 시나리오들이 막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진짜 창의적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그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위장 취업을 하고 그리고 암호화폐를 털어갔던 이런 사례들도 봤었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거에 반대로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면접도 봅니다. 위장 회사를 세워서 취업을 원하는 취준생이라든가 구직자들을 향한 해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이제 보통 면접을 온라인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보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안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악성 코드가 숨겨져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해킹을 했고 이렇게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탈취한 암호화폐가 28억 4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4조를 탈취했습니다. 잘 살겠네. 북한에서 이렇게 탈취한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활용해서
안보리 제재로 금지하고 있는 물품들이 있거든요. 예컨대 무기 제조와 관련된 부품이나 또는 원자재 같은 거 이런 거래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캄보디아 중앙은행에서 이걸 알고 그 금지를 시켰거든요. 후이원페이의 라이선스를 박탈했습니다. 웬일이야? 그러면 그거 운영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지금 여전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는 척한 거야. 결국은 이제 캄보디아 정부하고 후이원그룹 사이에 이거 정경 유착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어떤 제재도 먹히지 않고 있는 건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카지노니 또는 뭐 범죄 단지니 자금 세탁이니 이걸 통해 가지고 캄보디아에서 벌어들이는 게 그 나라 GDP의 거의 40% 이상이래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걸 금지시키면 삼성하고 현대, 뭐 LG 이걸 없애는 거나 비슷하고 그 덕분에 사실 그동안에 연평균 7% 정도의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개인의 부패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그 성장 전략과도 관련된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결국 이 후이원 그룹에는 아무런 타격이 없는 거잖아요. 이대로 좀 놔둬도 되는 건가요? 이대로 두고만 보기는 쉽지 않은데 이 후이원 그룹에 사실 비장의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후이원 개런티라는 건데요. 이 중개를 쓰는 겁니다. 신뢰할 수 없는 두 조직이 거래를 할 때 이 중개인을 서주는 거죠. 만약에 A그룹과 B그룹이 존재하는데 A가 암호화폐로 자료를 사고 싶다. 그럼 먼저 이 A가 후이원 개런티에 돈을 보내면 자료 보내 하면 자료를 보내고 자료 받았습니다 하면 돈을 전달해주는 그 중간상 역할을 하는 게 이 후이원 개런티거든요. 근데 이게 신뢰할 수 없는 조직들이 거래하기 때문에 특히 범죄 자금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후이원 개런티와 우리나라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 거래액을 살펴보니까 2023년까지만 이 조사를 해봤을 때는 이 후이원 개런티와 우리나라 암호화폐 5대 거래소의 거래액이 922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4년에는 이 거래액이 922만 원에서 128억을 찍게 되는 몇 배요? 약 1,400배가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급증한 것도 조금 이상하긴 하죠. 이거 만약에 이런 일 없었으면 계속 늘어나겠네. 그렇죠. 이 후이원 개런티가 북한 해커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KYC라는 고객 신원 확인 제도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비공식이다 보니까 텔레그램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계정들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었다. 그렇다는 말은 익명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올인원 플랫폼입니다. 후이원 그룹 안에는 후이원 페이도 있고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인 후이원 크립토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 그 안에서 세탁도 하고 환전까지도 가능하고 혹은 그 금액을 이체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금액만으로 봤을 때는 뭐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1년 만에 이 128억까지 찍었다는 건 조금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름 돋는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 더한 게 있어요? 후이원 개런티의 거래량이 폭증했던 시기와 우리 국민이 납치됐다, 행방불명됐다. 그 시기가 딱 겹쳐요.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일단 그 인신매매 조직 또 로맨스 스캠 조직이 우리 국민을 납치를 해요. 그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한다든지 한 그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또 범죄를 저질렀겠죠. 이걸 현찰화할 수 있는 창구는 유일한 곳이 바로 후이원 개런티였다. 즉 그 말은 뭐냐면 후이원 개런티를 통해서 이제 현금화했던 그 시기와 우리 국민들이 납치돼가지고 실종됐던 시기와 겹쳐진다. 그래서 아주 밀접한 범죄 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후이원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다며. 나 뉴스 봤어요. 맞죠? 우리나라에?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후이원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다며. 나 뉴스 봤어요. 맞죠? 우리나라에? 서울 대림동에서 수상한 환전소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수사당국이 이상하다 해서 거기를 쳤는데 이 환전소 이름 후이원. 엄마. 그런데 이 환전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한국인 조모 씨예요. 그런데 조모 씨가 외국 이 출국 기록을 우리 수사당국이 확인해 봤더니 3년 8개월 동안 수십 차례 어디로 출국한 사실이 발견됐을까요? 캄보디아로 출국한 사실이 발견이 됐고요. 최근 3년 8개월 동안 이 한국에 머문 건 1년밖에 안 된다라는 사실도 수사당국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곳이 환전 실적을 실제보다 50분의 1로 축소 신고했다라는 의혹을 갖고 우리가 수사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환전 신고액이 얼마일까? 얼마예요? 적게 잡아서 유추한 바는 300억 상당의 외화를 이 조그만한 대림동의 후이원이라는 환전소에서 환전된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 추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후이원이라는 환전소가 실제 신고한 건 이것보다 50배 적게 신고를 했거든요. 더 심각한 건 이 거래된 금액 중에 일부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찰에서는 최근 캄보디아 후이원 개런티하고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간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서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근데 경찰에서는 그 업비트하고 후이원 개런티 간의 입출금 규모가 당국에 신고된 것보다 훨씬 더 클지도 모른다. 이런 이제 의구심을 좀 갖고 있는 거고요. 아직은 이제 수사의 초기 단계라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지금 자금의 흐름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의외로 우리 가까운 곳에 이 북한 해커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많죠. 최근에도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국내 유명 요가복 브랜드의 창업자가 여성인데 남편도 꽤 유명했어요. 두 부부가 뭐 셀럽처럼 소개됐는데 이 남편이 북한 해커와 접촉한 것도 모자라 북한에게 수천만 원을 불법 송금해준 혐의가 인정돼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요가랑 그게 어떻게 연결해요? 내 말이. 이 남편은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유명 온라인 게임 리니지 알죠? 이 리니지의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안을 우회해야 할 프로그램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국내 역량에서 구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잘하는 데가 어디예요? 북한 해커. 북한 해커인 줄 알면서도 연락을 해서 수천만 원을 이 중국에 있는 유니온페이를 통해서 보내요. 불법 대북송금이에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 보안 프로그램을 받아요. 그러면서 본인의 불법 사설 서버를 활발하게 운영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경쟁 불법 사설 서버가 있어요. 여기를 북한 해커들한테 야 디도스 공격 좀 해줘. 라고 공격도 의뢰합니다. 그 대가로도 또 돈을 건네요. 이게 우리 정보당국과 수사당국에 포착이 돼서 입증이 돼서 최근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이 공식 서버에서 하면 되지 왜 불법 서버에서 굳이 하냐? 그렇죠. 이 불법 사설 서버에서는 게임 돈을 현금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기왕 게임하는 거 나 열심히 해서 게임에서 돈 벌면 이거 현금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보통 몰리는데 이 안에 경마라든가 홀짝이라든가 이런 도박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쪽에 오면 사실 그 게임을 하러 온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도박을 하러 오는 거예요. 온 김에 이렇게 그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 공식 서버에 있는 이 게임을 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법 사설 서버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아서 이 게임 회사에서도 2014년 1월에 대대적인 게임 보안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설 서버들이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이분도 어떻게 하면 다시 이걸 복사해서 열까 이걸 고민하다가 동업자한테 북한 해커 에릭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직접 만난 건 아니고 메신저나 이메일, 뭐 전화 이런 걸로 연락을 하면서 보안 프로그램을 뚫는 뭐 그런 프로그램을 주고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 해커들이 실제로 이런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판매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돈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해커들은 유명한 IT 기업의 위장 취업도 해야 되고 해킹도 해야 되고 피싱도 해야 되고 이제는 게임도 뚫어서 게임 핵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바쁘죠. 제일 못 사는데 네. 제일 바빠. 근데 아무튼 국내 대기업이 만든 유명한 게임입니다. 이거 뭐 정말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이게 히트를 한 보안 프로그램이 이렇게 뚫릴 수가 있나요? 일반 해커겠습니까? 아니겠죠, 당연히요. 북한 정부 공인 블랙 해커였습니다. 정부 공인 블랙 해커. 북한에서 인정해준. 북한 정부가 인정해준 블랙 해커예요. 북한에서는 화이트 해커지. 북한 입장에서 화이트 해커죠. 일단은 에릭의 본명은 오성혁이라고 해요. 조선 능라도 무역총회사 능라도 정보센터 개발팀장.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 능라도 정보센터. 이제 겉으로는 이제 무역회사인 척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통치자금을 조성하는 곳입니다. 우리 또 대사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39호실 직속 산하기관입니다. 본사는 평양에 있고 지사가 어디냐? 그러니까 중국 IT의 메카라고 하는 항주 국경도시죠. 중국의 단동에 지사가 있는데 요가복을 만드는 그 회사의 남편이 이제 의뢰를 했어요. 이렇게 해달라. 대가로 이 남성은 북한이 지정을 해줬습니다. 다른 은행 말고 이 은행으로 송금하라. 중국 공상은행 계좌에 총 6번에 걸쳐가지고
2,380만 원을 이제 그 남성이 보냈어요. 그럼 당연히 그 돈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김정은의 통치 자금으로 갔겠죠. 축구로 간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심각해. 야, 이건 심각한 일이구나. 이게 웃을 일이 아니네요. 뭐, 이게 한 명이면 다행이지만 얼마나 많겠어. 아, 더 뭐 있을지 모르지. 100명, 의뢰한 사람이 1,000명, 3,000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또 의뢰도 얼마나 많겠어요. 심지어 이제 약간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건 뭐냐면 이 리니지라는 게임 회사가 보통 회사는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하는 엄청나게 히트를 하는 회사고 기술력도 있는데 이런 걸 막 뚫어버린다는 건 사실 좀 전방위잖아요. 남의 비트코인부터 게임 회사까지 뚫고 있으니. 좋네. 근데 무서운 건 이 게임 핵을 북한 해커들이 개발을 하면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모르고 그걸 이제 찾아다니고 구매해서 이제 사는데 알고 보면 그게 북한 해커의 지갑으로 들어가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과거에 간첩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북한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준 게 뭐냐면 주차 프로그램이에요. 아파트 주차 관리 프로그램. 그걸 가지고 얘네들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파트 주차 관리를 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계약을 해갖고 돈 벌고 주차 관리 프로그램. 대박이다. 그 지원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관리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다 북한이 해주고요. 얘네들은 여기서 그 프로그램을 팔면서 돈 벌고 그걸 공작금으로 활용하고.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그 북한 해커는 아닙니다만 어떤 그 해커 하나가 어이가 아파트 관리 시스템을 해킹을 해가지고 집집마다 인터컴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몰카를 봤어요. 어머머머머머.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가능하다는 이야기. 와. 끔찍하네요, 이거. 최근에 이제 그 스파이 이야기도 저도 들으면서 떠오른 이제 사건이 있는데 최근에 그 네덜란드에서 17살의 학생 2명이 갑자기 집에서 숙제를 하다가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혐의가 뭐였냐면 간첩 활동이었어요. 근데 17살인 학생들이 자기들도 이제 당황한 거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친러 해커들이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소액 알바, 뭐 혹은 뭐 고수익 알바 이런 것들을 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모르고 그냥 어떤 가방을 들고 특정 지역에 돌아다니라 이런 미션을 받고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고 돈을 받고 이렇게 끝냈는데 그 가방 안에는 실제로 해킹 장비가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실제로 어떤 그 10대, 20대 사람들을 특히 타겟으로 하는데 어떤 가방을 들고 경찰서에 갔더니 그 안에 폭탄이 있었다라는 혹은 폭탄을 개발하는 것까지도 다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으로 고수익 뭐 알바다 이런 식으로 꿰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간첩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